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가깝게 다가옵니다. 바로 당신과 저, 우리 곁의 이야기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신혼방 침대 밑에서 낯선 두 남자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휴대전화를 치켜들고 저와 남편을 촬영하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문 밖에서 박수를 치며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단호한 행동 하나가 시어머니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신혼 첫날 밤의 악몽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느꼈던 뼛속까지 시린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신부 화장을 받고 무거운 드레스를 입은 채 하루 종일 하객을 맞이하고 인사를 다니느라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힐 지경이었죠. 밤 8시가 넘어서야 겨우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저와 남편 민준 씨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댁 식구들에게 등 떠밀려 신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 미리 꾸며둔 신혼방은 벽마다 붉은색 복, 자 스티커가 붙어 있고 천장에는 화려한 장식들이 매달려 있었으며 침대 위에는 대추와 밤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경사스러웠지만 당시 저는 너무 지쳐서 머리가 멍했습니다. 묵묵히 제 팔을 부축해주는 남편에게 여보, 내 발이 내 발 같지가 않아. 얼른 들어가서 좀 눕자 라고 말하고 싶었죠. 민준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들어가면 푹 쉴 수 있어. 내가 물 떠다 줄게. 그가 먼저 문을 열고 저를 들여보낸 뒤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명을 좀 낮춰달라고 말하려 뒤를 돌았는데 그때 침대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죠. 저는 새 집인데 무슨 소리지? 인테리어 할 때 뭘 잘못 건드려서 쥐라도 들어왔나?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저보다 눈치가 빠른 민준 씨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침대 쪽을 향해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나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침대 밑에서 불쑥 두 사람의 머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한 명은 민준 씨의 사촌형인 상철이었고 다른 한 명은 먼 친척벌인 용식 삼촌이었습니다. 딱 한 번 본 적 있어 기억도 희미한 사람이었죠. 기가 막히게도 두 사람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은 켜진 채 카메라 렌즈가 저와 민준 씨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신혼 첫날 밤에 다 큰 남자 둘이 침대 밑에 숨어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민준 씨는 저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그는 즉시 저를 등 뒤로 보호하며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침대 밑에서 튀어나와서 뭘 찍고 있는 거냐고. 당장 핸드폰 꺼. 상철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움찔하더니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매제,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그냥 장난 좀 친 거야. 신혼방 훔쳐보기 몰라. 기념으로 남겨주려고 그랬지. 옆에 있던 용식,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원래 신혼 때는 다 이러고 노는 거야. 시끌벅적해야 좋지. 다른 뜻은 없어. 그들은 입으로는 변명하면서도 여전히 휴대전화를 내리지 않고 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세상에 어떤 장난이 침대 밑에 숨어서 불법 촬영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고 범죄였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신혼방 문 밖에서 와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이 들이밀어졌습니다. 방 안의 상황을 본 시어머니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웃음을 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때? 내가 놀랄 거라고 했지.
저기 우리 민준이 긴장한 거 봐라. 우리 며느리 지은이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진짜 재밌네. 뒤이어 시누이 소희와 시아버지 김영감. 그리고 아직까지 아는 친척 몇몇이 뭔가에 모여들어 손뼉을 치며 떠들어댔습니다. 역시 아이디어가 좋아. 신혼방 장난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냥 문 밖에서 듣는 건 재미없잖아. 이게 진짜 생생하지. 지은이가 부끄러워하네. 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더 경사스럽지. 문 밖에서 배를 잡고 웃는 사람들과 침대 앞에서 여전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두 남자를 보자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가족, 경사,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고 저와 민준 씨를 구경거리로 만든 조롱이었습니다. 제 앞에 선 민준 씨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말한 재미입니까? 두 사람이 침대 밑에 숨어서 우리를 몰래 찍게 하는 게 그게 어머니는 옳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 여전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너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니?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다. 다 친척들이고 찍어봤자 어디 밖으로 돌리겠니? 우리끼리 보고 웃자고 그러는 거지. 보고 웃자고요? 민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타인의 사생활을, 그것도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몰래 촬영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 모르세요? 저와 지은이한테 동의는 구하셨냐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상철이 슬그머니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지울게. 지우면 될 거 아니야. 그가 움직이려 하자 민준 씨가 호통을 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누가 지우래? 당장 핸드폰 이리 내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문 밖에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두어 발짝 들어오며 어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민준아, 말이 너무 심하다. 다 가족끼린데 경찰은 무슨 경찰이니? 소문나면 남들이 욕한다. 우리 집안 융통성 없다고. 융통성 없는 건 당신들이에요.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배심은 단단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축하받아야 할 날이지. 당신들이 이렇게 모욕 줘도 되는 날이 아니에요. 침대 밑에 숨어서 도찰이라니요. 입장 바꿔서 당신들이 당하면 기분 좋겠어요? 시누이 소희가 문 밖에서 툴툴거렸습니다. 언니, 말 좀 곱게 해요. 그냥 장난친 건데 우리 오빠한테 너무하네. 새 언니라서 친해지려고 그런 건데 친해진다고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아가씨 신혼방 침대 밑에 남자 둘 숨겨놓고 찍으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가씨가 좋다면 나중에 시집갈 때 제가 사람 써서 똑같이 해드릴까요? 소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감이 헛기침하며 가장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만들 해라. 그만. 지은아,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다. 장난이 좀 과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상철이 너도 얼른 핸드폰 끄고 영상 지워. 지은이랑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이걸로 끝내자. 상철과 용식 삼촌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얼른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미안해. 바로 지울게. 그들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려 하자 민준 씨가 막아섰습니다. 사과는 받겠지만 영상은 그냥 지우게 둘 수 없어. 백업했는지 어떻게 알아? 일단 핸드폰 넘겨. 우리가 확인하고 지울 거야. 안 그러면 오늘 이 일 안 끝납니다.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민준이 너 미쳤니? 사과하고 지운다잖아. 그런데도 물고 늘어져? 친척들 얼굴 못 들게 만들 셈이야? 내 눈엔 이 애미도 안 보이니? 어머니가 보이지만 저는 지은이를 보호해야 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머니와 친척들이 먼저 지은이를 무시하고 우리 결혼을 모욕한 겁니다. 오늘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더 심한 짓도 하겠죠. 이 결혼은 저와 지은이가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이에요. 어머니네 구경거리가 아니라고요. 저는 민준 씨의 등 뒤에서 든든함과 동시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아내에게 참으라고 강요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너무하네 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이번엔 좀 심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태도가 완강하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발을 굴렀습니다. 좋다, 좋아. 민준이, 너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도 몰라보는구나. 오늘 끝까지 이러면 나 너 아들 취급 안 한다. 인연 끊는 건 어머니 마음이지만 지은이 지키는 건 제 마음입니다. 민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핸드폰 넘겨서 우리가 영상 확인하고 지우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경찰 불러서 법대로 처리하든지 둘 중 하나 고르세요. 상철과 용식 삼촌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경찰서에 가면 무슨 꼴을 당할지 뻔했으니까요. 용식 삼촌이 상철의 소매를 잡아 끌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그냥 폰 줘버리자. 진짜 경찰 오면 큰일 나. 상철도 기가 죽어 핸드폰을 내밀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달려들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주지 마. 왜 폰을 뺏겨. 그냥 영상 좀 찍은 거 가지고 유세는. 민준이 네가 경찰 부르면 내가 내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결심만 굳어졌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이런 꼴을 당하고 참으면 앞으로 제 인생은 지옥일 게 뻔했으니까요.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112 신고 화면을 띄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시험하지 마세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도 선 넘지 마세요. 지금 폰 내놓든지 아니면 제가 통화 버튼 누르든지 결정하세요. 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떠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고 시누이 소희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진짜 경찰 오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결기 어린 눈빛과 주위의 시선, 그리고 겁에 질린 두 남자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흘겨보며 소리쳤습니다. 으이구, 칠칠 맞은 놈들. 줘버려. 상철과 용식 삼촌이 얼른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는 앨범과 파일 관리자를 꼼꼼히 뒤져 녹화된 영상과 거실에서 찍은 피로연 영상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는 바로 지우지 않고 자신의 폰으로 모든 영상을 전송한 뒤 그들 앞에서 원본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완벽하게 비웠습니다. 백업은 제가 증거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민준 씨가 차갑게 말하며 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일은 경찰에 신고 안 하겠지만 두 사람 지은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저질스러운 짓 하지 마세요. 만약 딴 데 백업해둔 거 들키거나 또 지은이한테 함부로 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둡니다.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재수 씨, 미안해요. 우리가 생각이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와 민준 씨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망쳐서 다들 기분만 상했잖아요. 짓궂은 장난이 풍습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에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그건 폭력이에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대꾸 없이 흥소리를 내며 나가버렸고
친척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찾아오자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미리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당신 탓 아니야. 당신이 날 지켜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제가 그를 위로하자 그제야 민준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성격상 분명 뒤끝이 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상철과 용식 삼촌의 휴대전화에 영상 백업 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나가보니 상철이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재수씨 일어났어. 어제 담배를 놓고 간 것 같아서 그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며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웬 담배 타령이야 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어딘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철이 소파 밑을 뒤적이다가 실수로 무언가에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액정이 켜지면서 썸네일 이미지가 보였는데 분명 어제 우리 신혼방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철 씨, 그 핸드폰에 영상 아직도 있어요. 어제 다 지웠다면서요. 제가 소리치자 상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폰을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 잘못 본 거야. 그런 거 없어. 소란스러운 소리에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떨리는 손으로 상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어제 영상 안 지웠어. 아직도 가지고 있어. 민준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상철의 손목을 낚아채고 폰을 빼앗았습니다. 잠금을 풀고 비밀번호 패턴을 어깨너머로 봤던 모양입니다. 숨겨진 폴더를 열어보니 어젯밤 영상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거실에서 저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모습까지 도찰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쓰레기구나. 민준 씨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실수예요? 어제 지우라고 했는데 백업해 놓고 오늘 아침에 또 몰래 찍고 있었잖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민준 씨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참아라. 친척끼리 경찰서는 무슨. 얘가 실수로 못 지운 거겠지. 지금 지우면 되잖아. 어머니, 민준 씨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제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기만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더는 못 참아요. 민준 씨는 망설임 없이 112를 눌러 신고했습니다. 상철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매제,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마. 나 잡혀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시어머니도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말렸지만 민준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는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상철을 연행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길을 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못 데려가요. 우리 며느리가 용서 안 됐어. 합의서 써줄 거야. 그러고는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합의한다고 말해줘. 내 사촌형 감방 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범죄자를 감싸준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합의서는 절대 없습니다. 상철이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대성통곡했고 시아버지는 줄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지만 저와 민준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어졌습니다. 뒤이어 불려온 용식, 삼촌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했는데 거기엔 다 지운 척하고 나중에 돌려보자. 매제 놈 골탕 좀 먹여야지 같은 저질스러운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은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밥도 안 먹고 드러누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합의서 안 써주면 나 굶어 죽을란다. 하지만 민준 씨는 법대로 처리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굶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지옥 같은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인 외삼촌이 찾아와 내가 경찰서장을 아는데 하며 거들먹거렸고 먼 친척 아주머니가 계란과 꿀을 들고 찾아와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롭다며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준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친정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내 시어머니가 여기 와서 난리 났다.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소리 지르고 내 아빠 직장까지 가서 망신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집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퍼질러 앉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독해서 시댁 식구 감옥 보낸다. 폐륜 며느리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저를 본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합의서 안 써주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이럴 거야. 내 아빠 학교에도 찾아가고 내 회사에도 가서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다 까발릴 거다. 민준 씨가 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무슨 죄라고 이래요. 이거 협박죄인 거 아세요? 협박? 그래, 나 잃을 거 없다. 너희가 상철이 안 빼내주면 나 진짜 너희 직장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저는 냉정을 되찾고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직장이랑 아빠 학교 가서 난동 부리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래. 못할 줄 알아. 내가 다 망신 줄 거야.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이웃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제 사촌 아주버님이 신혼방에 숨어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시어머니는 합의 안 해준다고 저와 제 부모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몰카범이었어? 시어머니가 너무하네. 사돈집에 와서 행패라니. 여론이 돌아서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시어머니와 상철이 이런 짓을 한 게 처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철의 전처인 미영 씨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수소문 끝에 만난 미영 씨는 놀라운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씨, 저도 신혼 때 똑같이 당했어요. 상철 씨 가정폭력도 심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절 꽃뱀 취급했죠. 제가 맞아서 멍든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웃인 김 씨 아주머니를 통해 시어머니가 동네 노인정 회장님께 500만 원을 빌려 가놓고 2년째 갚지 않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차용증 사진까지 확보했죠.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친척 한 분을 대동하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철의 큰 이모였습니다. 지은아, 좋게 해결하자. 상철이 불쌍하잖니.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쏟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 상철의 전처 폭행 진단서와 경찰 신고 기록, 시어머니가 쓴 500만 원 차용증과 갚지 않겠다고 우기는 녹취록. 큰이모님, 이것 좀 보세요. 상철 씨는 상습범이고 가정폭력범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여기저기 돈 빌리고 안 갚으면서 협박이나 하고 다니시고요. 제가 이거 다 경찰에 제출하고 동네방네 소문낼까요? 아니면 조용히 상철 씨 처벌받게 두실래요? 큰이모는 사색이 되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동서, 이게 다 사실이야. 돈 떼먹은 것도 모자라 애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나 이제 자네 안 보내. 큰이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거죠. 결국 상철과 용식 삼촌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상철은 구류 10일의 벌금형 그리고 성범죄자 등록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져서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슈퍼마켓은 파리만 날리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시누이 소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먼 곳으로 전학을 갔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초췌한 몰골로 찾아와 사과 괴짝을 내려놓으며 빌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우리 사는 게 아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인과응보예요. 저희는 이제 각자 살 길 바랍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민준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찝찝한 기운을 싹 걷어내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와 민준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주말이면 강원도로 캠핑을 가고 저녁이면 맛있는 요리를 해먹으며 웃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네가 독하게 마음먹은 덕분에 사람 구실하고 산다며 안심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배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참지 마세요. 참으면 호구됩니다. 둘째, 배우자는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합니다. 남의 편인 배우자와는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셋째, 증거는 생명입니다. 녹음, 캡처, 서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 증거부터 모으세요. 넷째, 악연은 끊어내는 게 답입니다. 사람이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정말 맞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내년 봄 제주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갈 계획입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햇살만 비추기를 바랍니다.